반갑습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이병준입니다. 자,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팍팍 시켜라,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 세 가지. 자, 동시에 다르게 해석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세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부모가 자식에게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수직 체계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키는 자의 권위가 약하면 아래쪽은 일을 하지 않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통 부모 교육에서 쭉 보면 이 과도한 애착 중심, 과도한 자존감 중심, 그로 인한 이 과도한 아이 중심 교육 때문에 부모는 권위를 세우지 못했고요. 이것 때문에 자식이 상전이 되어버렸고 부모가 종으로 전락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싸가지 고칭을 시행하려면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부터 세우는 일을 하셔야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부모가 절대로 하면 안 될 세 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어린 자녀에게 높임말을 쓰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높임말을 쓰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대하고 교양 있게 대하겠다, 화내지 않고 냉정한 이성을 바탕으로 키우겠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부모는 꽤 교양 있는 부모로 보이고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괜찮은 부모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높임말을 자녀에게 쓰면 그 자녀도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 이론은요, 모델링 이론입니다. 물론 아이는 부모를 따라하니까, 부모가 가장 좋은 모델이니까 부모가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면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좋은 모습일 수 있죠. 자, 그러나 그것과 높임말을 쓰는 것과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 자체로 보십시오. 높임말이란 말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나보다 높인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 자식을 나보다 높인다는 개념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 자녀에게 높임말을 씀으로써 자녀들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이 탤런트 최수종 씨일 겁니다. 이 달달한 남편의 대명사, 자상한 남편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이 사람인데요. 이분들은 부부끼리도 상호 높임말을 쓰고 아이에게도 높임말을 쓴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가정에서 부모가 높임말을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그런 태도가 형성되었다기보다는 부모가 가진 평소의 태도, 존중과 배려의 태도, 그리고 그 속에 이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즉 부모의 기본적인 태도가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따르는 것이지, 부모가 높임말을 쓴다고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부부가 높임말을 쓴다는 말은 자식을 소유물이나 막대해도 될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주고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그러겠다는 의도인 거지, 높여주는 그런 수직관계의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는 아이에게 높임말을 쓰게 해야 됩니다. 가끔 TV 인터뷰나 그런 장면을 볼 때 결혼해서 자식까지 둔 성인 자녀가 자기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썩 그렇게 좋은 모양새가 아닙니다. 앞에서 발달 단계를 얘기 드릴 때 전능적 사고의 단계, 마술적 사고의 단계, 추상적 사고의 단계를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추상적 사고의 단계에 올라서면 그때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도 어머니와 아버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흔히 엄마, 아빠라는 이 용어는 보통 친밀감을 얘기하고 살가움을 얘기하죠. 여기서 살가움이란 말을 썼으니까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면 살에 해당되는, 너무 깡마른데 살이 없으면 사람이 너무 부실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같이 가도 부딪혀도 이렇게 딱딱한 대상이 되는 것처럼 살가움이 필요하다.
라면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게 하는 것은 살이 아니라 뼈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뼈대가 튼튼한데 살이 붙어야 맞지, 뼈대는 약한데 살만 비룩비룩 쪄 있으면 이 아이는 연체동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경우 한국의 아이들은 가족관계 속에서 이 심리적인 연체동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살은 뒤룩뒤룩 쪄 있는데 뼈대가 약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어디에 나가지도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인데 특히 엄마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밥 먹여주는 행위입니다. 자,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장면이 있는데요. 유치원 등원시키는 장면인데 엄마가 그릇에 이유식 같은 그런 이렇게 이제 죽 비슷한 그런 음식을 들고 와서 아이를 계속 버석해다니면서 퍼먹입니다. 애는 입을 삐죽이면서 안 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엄마가 막 사정사정을 하면서 먹기 시작을 하는데 봤더니요, 한 스푼 먹을 때마다 500원이라고 피차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아이는 먹습니다. 자,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 나중에 어른 되고 나면 부모를 종으로 여기고 자기는 상전인 줄 알게 돼 있고요. 또 이런 태도를 가진 아이는 나중에 왕따 당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왕따 시키는 아이들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대상자들은 아주 약하거나 기분 예의가 없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뭔가 굼뜨거나 보편 레벨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때, 특히 자기 중심적인 아이는 친구 만드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이가 밥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아이가 겪는 불편이지 엄마가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은 부모 교육에 들어가고요. 또 아이가 부모 품에서 또래 집단으로 가는 그런 시기, 즉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간다는 말은 또래를 만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가 밥 정도는 혼자서 너끈히 먹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지 않으면 그날 간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 기회를 박탈당한다든지 그 다음 끼니에 밥을 먹을 수 없다든지 그런 어떤 행동주의 기법을 사용을 해서 부모가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지 않으면 그에 따른 페널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게 당연히 요구할 그 무엇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적어도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간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상황들이 되죠. 배변 훈련도 잘 맞춰야 되고 씻고 닦고 양치하고 자기 자리 정리정돈하고 준비물 챙기기 같은 것,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몸에 배도록 가르치셔야 그 아이는 독립적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편하고 궁극적으로 부모도 편할 수 있죠. 세 번째, 아이에게 맡겨진 일이나 숙제 같은 것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존재, 또 소중한 존재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 키워보시면 알죠? 애들이요, 한 유치원 정도 아이들이 되면 자기가 전능자인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뭔가 해서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할 줄 알아, 나 이거 해봤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꽤 괜찮다는 존재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무능하다, 아직 어리다, 철없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비굴한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장 굴욕적인 말 중에 하나가 너 그러면 기저귀 채운다, 이 말이라고 하죠. 그런 존재로 취급받기 싫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일을 대신해주고 숙제를 대신해주면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냉정히 따지면 그것은 아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모의 능력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좋은 성적은 얻을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서 잃게 되는 가장 큰 손실, 가장 큰 손해, 이것은 창의성과 호기심의 상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귀차니즘에 걸려가지고 몰라, 안 해, 안 하고 모른다고
말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창의성과 호기심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창의성과 호기심을 잃었다는 말은 행복의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정신적인 즐거움, 지식을 알아가는 그런 개념들,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것들, 예술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 그런 행복보다는 그저 신체적인, 물질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죠. 결국 이것은 부모가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를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인 자살률도 1등이다라는 건데요. 청소년 자살률도 1등에 들어갑니다. 자, 청소년 자살률의 그 뿌리 속에는 이런 감정들이 들어가 있죠. 세상은 자기가 살아가기에 너무 버거운 곳이다. 누구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삶을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 문제를 다룰 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는 폭력 문제와 중독 문제이지만 이 빙산에 떠 있는 일부분이고요. 그 밑에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은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눈에 초점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만사 귀찮고 도대체 왜 살아있는지를 모르겠고 그저 쾌락이만 탐닉하고 이런 경우들은 정말 환장할 일이 되죠. 자, 반대로 무기력의 반대는 활력이 되는 건데요. 활력이 넘치는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팔을 걷어붙이고 도전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속 집중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것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한 아이는 더 큰 용기와 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릴 때 아이들 일을 대신해 주거나 숙제 같은 걸 대신해 주게 되면 창의성과 호기심을 통째로 빼앗아 버리는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팍팍 시켜라. 세 번째 이야기,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정리를 쭉 해보죠. 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 행위를 하면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가 된다는 것. 자, 첫째, 아이에게 높임말 쓰는 것. 자, 두 번째,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 그럼 세 번째, 아이들의 할 일이나 숙제 같은 것을 대신해주는 행위.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 스스로가 그것을 하게 하는 주체가 되게 만들므로써 아이들이 부모를 능가하는 그런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래서 나보다 위대한 자식을 만든 부모의 행복을